하고.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강의 자료로 준비한 13장 폴리머 가공에 대해서 오늘 1시간 쭉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시간을 1시간 가지려고 해요. 이제 그 다음 시간은 여러분 텀 프로젝트 한 거 발표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기말 시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강의 자료를 통한 강의는 오늘 강의로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은 문제풀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머 가공 중에서 이제 요즘에 그 자동차 부품 성형하는 걸로 이제 사출 성형이 많이 중요해지고, 사출 성형 안에서 또 단섬유 강화, 단섬유로 보강을 한 복합 재료, 요게 이제 지금 자동차 부품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 설계의 한 대상으로서 폴리머 가공을 좀 기본적인 것을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폴리머 가공의 제일 기본적인 사항은 금속과는 다른 또 폴리머만의 아주 특별한 성질들이 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구조, 그다음 뭐 유리전이 온도를 경계로 한 기계적인 성질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강의 자료는 우리 학부 교과목의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재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정설계 CA 하기 위해서 또 추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중심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생산 공정을 학부 때 수강했던 학생들, 지금 학부 과목으로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생산 공정 수강할 때 요 강의 자료를 봤을 수도 있어요. 비교적 여기서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 겸 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오늘 강의로 이제 전체 강의는 마치기 때문에 CAE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살짝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치 시뮬레이션을 할 때 예전에는 정량적인 결과만 얻는 데까지, 여기까지를 주로 이제 목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 숫자를 보고 우리가 정량적인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서 변형률, 응력 이런 것들을 얻어서 그 값들을 보고 우리 어떤 판단을 한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좀 수치 시뮬레이션의 어떤 약간 좁은 활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수치 시뮬레이션을 할 그런 목표나 아니면 활용 방안은 조금 범위가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랬을 때 우선 1차로 어디로 넓어졌느냐 하면은, 제가 요 학부 생산공정 과목에서 학생들한테 그 텀 프로젝트 시켜보니까 요거를 설명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용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수강생 중에는? 우리 채팅창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디지털 트윈이다. 이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 뭐 지금 구글에서 서치해봐도 돼요. 자, 대학원생이나 학부생 중에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나는 들어본 적이 있거나, 네, 들어봤습니다. 정승교. 이 대략 간단히 얘기하면 뭔가요? 디지털 트윈. 그리고 뭐 저희 위키 사전에서 뭐 간단히 따서 설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마이크 켜고 설명해도 되고. 뭐 의미 그대로죠. 현실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정을 디지털상으로 동일하게 구현해서 동일하게 시뮬레이션해서 동일하게 구현하는 겁니다. 그거죠. 맞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 공정설계 CAE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유한요소 해석으로 어떤 성형 공정을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현상의 디지털 트윈이냐면 금형이 닫히는 과정에서의 소재가 변형하는 과정을 디지털 트윈 시킨 거죠. 그죠? 그 공정의 디지털 트윈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산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는 디지털 트윈은 요거보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금형 플러스 그다음에 기계, 성형 기계, 그다음에 이 소재가 타고 지나가는 뭐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다음에 몇 개의 공정이 연결된 그런 공정들, 라인들 이런 거를 디지털상으로 거의 유사하게 구현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공정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미리 그 디지털 트윈에다가 그를 구현되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면 알고리즘이 됐던 뭐 아니면 빅데이터가 됐든 만들어 넣어 놓으면 미리미리 이렇게 디지털 트윈에서 테스트해보고 조치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실제 그 공정 관리할 때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공정설계CA 이 과목이 바로 디지털 트윈을 공부한다. 디지털 트윈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혹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어요. 물론 이제 범위가 금형 공정에 좀 국한을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 자체는 금형 공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기계가공 공정이 돼도 좋고 아니면 어떤 큰 라인이 돼도 좋고 이런 걸 디지털로 시뮬레이션 해 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과목, 공정설계 CA 과목을 디지털 트윈의 일부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해를 좀 해주기 바라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여기 2번에 정성 판단 자료의 준비. 이렇게 이제 그냥 좀 추상적으로 써놨는데, 그 옆에 보면 AI의 조련사 역할을 한다. 수치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배워왔던 기계공학 전공에서 제공되는 교과목들은 대부분이 어떤 모델링이었어요. 그죠? 모델링, 수식이었다 이런 얘기죠. 수식은 뭐 이게 제가 바로 요전 그 생산공정 과목에서도 간단하게 학생들에 설명하게 했는데 모델 그러면 하나의 수식 모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x에다가 0 대입하면 예, x에다가 10 대입하면 뭐 이렇게 이제 딱딱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값으로 얻는 정량적으로 값으로 얻는 어떤 활동은 모델 수식뿐만 아니라 어떤 해석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도 이렇게 값을 얻는 거 위주죠, 그죠? 그랬을 때 이거는 모델식 한 개로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해석 패키지로서 유한요소 해석 패키지 같으면 어떤 분포 같은 거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냐면 정량적인 현상들로 결합은 돼 있는데 너무나 복잡하게 얼기설기 엮여 있어서 식 하나로 표현하기는 곤란한 경우 혹은 해석 패키지 하나로 해결하기는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설계예요. 공정 설계. 우리가 공정 설계의 CAE 그래서 우리는 한 공정만 한쪽으로 그러니까 특정한 소재에 대해서 특정한 금형을 가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소재가 어떻게 변형하는지 그것만 우리가 지금 공정설계 과목에서 공정설계 CA 과목에서 한 가지 소재의 한 가지 금형에 대한 결과만을 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재를 설계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 범위를 좀 뛰어넘죠. 그죠? 소재를 설계한다. 그래서 단조에서 예비 성형체를 설계한다. 이런 거는 어떤 과정이에요? 수없이 많은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예비 성형체 어떤 특정 부위에 변수를 하나, 설계 변수를 하나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그 설계 변수를 확정해 나가야겠죠. 그럴 때 이제 그 대상이
뭐 최소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최대화를 시켜야 될 목적 함수는 별도로 결정을 해놓고 그 목적 함수의 값을 보면서 막 이렇게 반복법을 사용을 한다고. 왜 반복법을 사용하느냐?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아주 큰 하나의 비선형식일 거기 때문에 보통 반복법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절차 같은 게 좀 마치 비선형식을 풀듯이 그렇게 딱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사용하면 되지만 프리폼 예비선형식을 설계를 하거나 그런 것처럼 딱이 정해져 있는 절차 혹은 실제로는 정량적인 현상이 너무 많이 포개져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클로스드 폼으로 나타내기 힘든 경우에 어떤 문제와 그에 대한 답 이런 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우리가 실제 그런 데이터를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비싸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성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데도 수치 시뮬레이션으로 준비를 하면 된다. 즉 예를 들어 예비성능서 설계할 때 단조 공정을 굉장히 많은 단조 공정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그 예비성능체 모양과 최종 나오는 단조품을 AI에게 AI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I에 사용되는 필터 어레이죠. 필터 어레이의 성분값을 결정하는데 원만한 예비전체 모양과 그다음에 최종 단조품 모양을 계속 연결하도록 그 필터 성분들을 숫자로 결정을 해놓으면 마치 우리 신경망이 형성되는 것처럼 즉 경험이 축적되는 것처럼 요런 최종 단조품에는 요런 정도의 예비성 인체는 되는구나라고 추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 필터 어레이를. 그랬을 때 필요한 자료로서 수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번인가 3번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공정설계, 컴퓨터를 활용해서 공정설계를 하고자 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전방으로 나가는 포워드 가상 시뮬레이션, 앞으로 시간의 진행 방향과 같은 가상 시뮬레이션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것을 굉장히 대량으로 해서 초기의 소재 모양을 추론하는 그런 추론 과정 결국은 간단히 얘기하면 필터 어레이의 값을 결정하는 과정 요것도 이제 앞으로 그 교과목의 범위 안에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자동 설계하는 데까지 교과목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번 학기는 뭐 좀 불행하게도 좀 준비가 따로 안 돼 있고 아마 내년도 이번 학기 정도에는 아마 준비가 돼서 강의로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그 바람입니다. 조금 얘기가 옆으로 엇나갔는데 우선 플라스틱 구조라든가 뭐 일반적인 특성 얘기하고 그다음 구조를 얘기하도록 하죠. 일반적인 특성은 비강도가 높아요. 비강성도 당연히 높고 비강도도 높아요. 그리고 설계 다양성, 즉 모양이 복잡해도 사출 제품 하나로 굉장히 복잡한 모양을 쉽게 성형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설계 다양성이 높다. 가공이 용이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고기의 색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게 금속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장점이에요. 플라스틱은. 금속은 어때요? 자동차 차체 처음에 바디 인 화이트 BIW 만들어 놓고 그거를 거기에 그 페인트 칠을 해야지만 원하는 색상의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건 추가로 공정이 들어가는 거지만 폴리머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성형하면서 이미 다 원하는 색상을 가질 수가 있다. 그다음에 금속 재료하고 비교했을 때 열세인 좀 열등한 성질은 사용 온도 범위가 낮다. 높은 온도에는 사용하기 힘들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 장에 대한 내용은 동영상 하나로 간단하게 한번 대치를 해보죠. 아주 잘 만들어진 동영상들이기 때문에 동영상들을 보고 기본적으로 이 폴리머라이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후속되는 사출 성형, 그 다음에 각종 플라스틱 성형 공정 요거를 연달아서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폴리머 중합 반응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 하나 하고, 이게 잘못했군요. 화면 공유가 아니라 새로 여기 맞는 공유. 자,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리 들리나요? 폴리머가 그 분자로 연결되는 과정 아주 코믹하게 재밌게 잘 표현을 해놔서 프리 레디칼이 들어가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중합 반응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폴리머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특성을 갖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8장을 끼고 있죠. 손이 2개인데 8장 끼고 있어요. 이때 첨가제, 초기제, 이니시에이터가 들어와서 이니시에이터의 역할은 새로운 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니시에이터 모두 팔 하나인데 모노머를 잡죠. 그러면 모노머는 팔이 2개인데 하나 풀리니까 나머지 하나 남으니까 옆으로 쭉쭉쭉쭉 이어져 가요. 계속 이어져 가죠. 그래서 긴사슬 분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종료가 되면 이렇게 긴사슬 분자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폴리머는 기본적으로 탄소들이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작은 가지의 수소들 혹은 다른 원소들이 조금 연결되어 있는 정도의 그런 긴사슬 분자를 우리가 보통 폴리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합 반응이 끝나면 이제 긴사슬 분자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긴사슬 분자들을 성형을 하면 사출을 하던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성형하면 뭐 PVC, 그다음에 테플론, 그다음에 PS 스타일렌, 폴리스타일렌, 그다음에 PMMA, 메타아크릴레이트, 아크릴, 그다음에 PVA, 비닐 아세테이트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이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인젝션 몰딩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젝션 몰딩이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 자, 이렇게 빨간색의 컵 모양의 제품을 사출해서 만들려면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하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낸 거죠. 금형이 이제 설계가 돼서 제작이 돼 있어야 되겠죠. 네, 사출 성형 기계죠. 자, 주입구 호퍼를 통해서 펠렛, 그러니까는 원료가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배럴과 스크루 사이에 펠렛이 지나가면서 소송 변형하면서 그리고 외부에서 또 가열이 되니까 점점 녹아서 최종 단계 그 스크루의 끝에서는 이제 용융돼서 액체가 돼요. 액체가 되면 나중에 스크루가 전체가 전진을 해서 압력을 매우 높여가지고 금형에 이제 쏴주는 거죠. 금형 인젝션을 하면은 이거 기본적으로는 뭐 다이캐스팅 같은 주조 공정하고 유사하죠.
그리고 금형에는 가열 냉각 유로가 있어요. 쿨링 채널이 여기 단면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보이죠. 냉각 유로예요. 그래서 냉각을 시키고 응고시켜서 떨어뜨리면 그게 이제 한 사이클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이클에서 또 금형에 놓고 응용된 플라스틱 수지를 쏘고, 그다음에 금형을 열어서 밀핀으로 밀어서 응고된 사출 제품을 떨어뜨리는, 이게 기본 사출 성형의 아주 기본 공정이에요. 여기에다가 플라스틱에다가 단섬유, 강화섬유를 섞어서 사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단섬유가 포함된 복합 재료를 사출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 부품들은 이렇게 복합 재료를 사출해 가지고 많이 자동차 부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 사출 이 외에 또 많은 플라스틱 성형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또 보도록 하죠. 이거는 필름 익스트루전. 그 다음에 이거는 사출 간단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 공정을 이 동영상에서 여러 공정 보여주는데 그거 지금 인트로덕션 부분이에요. 도입부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압출 공정을 간단히 보여주고 있죠. 설명도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앞서서 봤던 사출성형 공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처음에 호퍼에서 주입구에서 펠렛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스크롤 앞으로 나가면서 점점 녹아서 용융된 상태에서 주입이 되죠. 플라스틱 압출도 우리 금속에서 공부했던 압출하고 뭐 그렇게 아주 다르지는 않아요. 블로우 성형은 보통은 익스트루전 기계의 끝부분에 이제 금형을 가지고 추가로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런 물통 같은 것을 이제 성형하는 공정이죠. 자,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잠깐만 정지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요 위에 보면은 압출 스크루가 세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의 플라스틱, 용된 플라스틱 재질이
세 겹으로 압출이 돼서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용기 하나, 통 하나를 만드는데 세 겹의 서로 다른 재질이 겹쳐져서 적층이 돼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흔치 않았던 기술인데 요즘에는 일반화된 기술인데 이렇게 만듦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동영상 끝나면 설명을 할게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색상이나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 효과나 뭐 등등등 여러 각종 역할을 나누어 각 층마다 나누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대량 생산되는 페트병 같은 것, 뭐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페트병 보면은 밑바닥에 이렇게 배꼽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 페리슨이라고 하는 것을 잡은 부분이고 그걸 절단한 부분이죠. 이것도 종류가 다른 여러 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각 층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페트병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페리즘이죠. 방막을 만드는 방법이죠. 비닐막.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강의 자료를 다시 파워포인트를 열도록 하죠. 아까 봤던 동영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 추가해서 마저 설명하고 이제 본강의 가도록 하죠. 아까 보면은 세 층으로 겹쳐가지고 컨테이너 통을 만드는 적이 있는데 사실은 블로 몰딩 해도 비닐막 플라스틱 막을 역시 세 층 심한 경우 네 층까지도 네 층, 다섯 층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특별한 기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역할이 다른 플라스틱 막을 여러 층을 접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채팅창으로 한번 짐작되는 사람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좀 감이 안 잡히네. 자, 우선 힌트를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죠. 자, 식품들이 식품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액체가 있는데 자외선의 영향 같은 것을 많이 받는 액체가 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걸 플라스틱의 통에 넣기가 이제
담기가 힘들었는데 그것을 플라스틱 통에 담을 수가 있다. 자외선을 차단을 시키면서. 혹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플라스틱 통에 넣으면은 냄새가 좀 배어 나왔는데 밖으로 배어 나왔는데 이제 조금 그 냄새 차단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플라스틱 층은 예를 들어서 내부에 채우는 그 내부 그 재료, 내부 예를 들어 식품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뭐 어떤 특정한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래저래 플라스틱 용기, 혹은 플라스틱 막 요것들의 기능이 발달하면서 완벽 밀봉, 그다음에 완벽 자외선 차단, 그다음에 완벽 뭐 다른 어떤 특정 화학 물질이나 아니면 냄새나 뭐 아니면 이런 거 차단 이런 게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 플라스틱 용기에 쌓여져 있는 일회용 식품의 맛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어요. 이게 한 10년 지나지 않은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상품 중에 브랜드가 뭐가 있냐면 비비고가 있잖아요. 비비고, 그죠? 비비고가 미국에서만 한 2조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냉동 기술과 결합이 된 거죠.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그 일회용 냉동식품들이 다 어디에 포장이 되냐면 플라스틱 비닐막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통에 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플라스틱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포장, 그래서 냄새, 맛, 그 다음에 신선도,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뭐 이런 거다 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저도 확실하게 옛날에 그 냉동식품의 맛하고 요즘의 냉동식품 맛을 가만 비교해 보면 뭐 다른 실력도 많이 늘었겠지만 맛의 차이가 엄청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삼중 플라스틱 요거 사용으로 이 효과가 가능해졌구나 라는 걸 이제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자료로 되돌아와서 좀 빠른 속도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라스틱 구조는 아까 우리가 그 폴리머라이제이션 되는 동영상 봤기 때문에 이니시에이션, 프로퍼게이션, 그다음에 터미네이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처음에 이제 중합 반응 시작했다가 나중에 종료를 해서 분자들 분자가 되죠. 그 분자가 배열되면 몇 가지 그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거 너무 좀 느리게 이게 날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단량체죠. 모노머, 우리말로 단량체. 이게 중합 반응을 거쳐 가지고 폴리머,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아니 즉 다른 말로 해서 PVC, 약자로 PVC가 만들어져. 그다음에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져.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때 다 배웠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분자량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계적인 성질이 틀려진다. 그리고 폴리머 구조는 선형 구조, 가지가 나와 있는 분지 구조, 혹은 다리 결합되어 있는 건너편에 있는 기사들 분자하고 결합된 게 다리 결합이에요. 다리 결합. 그다음에 이게 3차원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수세미처럼 연결되어 있는 망상 구조.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폴리머, 플라스틱이 대표적인 아모르퍼스, 그러니까 비정질 구조를 갖고 있는 재료인데 그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재료가 유리예요. 유리. 그래서 유리하고 아크릴 뭐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는 똑같아요. 원소는 틀리지만 구성하는 원소는 틀리지만 이거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구조가 금속 구조예요. 금속 구조는 격자 구조죠. 그죠? 격자 결정 구조. 임에 반해서 격자 구조는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갖고 있는 이런 구조가 그 결정 격자 구조인데 거기에 반해서 이 비정질 구조는 마치 국수다발처럼 어떤
특별한 반복된 현상 없이 긴사슬 분자가 뒤엉켜 있는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구조는 그 사이에 빈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잘 통과를 하는 편이에요. 빛이 잘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상온에서는 단단하다 하더라도 온도가 조금 가해지면 금방 유리처럼 끈적끈적한 액체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끈적끈적한 액체로 바뀌는 그런 온도를 유리 전이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TG. 그다음에 일반 선형 구조에서 옆에 있는 긴사슬 분자로까지 연결이 되면 이걸 다리결합 구조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필요 없는 얘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 구조를 가진 선형 구조나 아니면은 분지 구조라 하더라도 가지가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플라스틱 중에서는 중합 반응을 하는 동안에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서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패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영역이 결정 영역이에요. 여기도 오른쪽 그림에도 나와 있죠. 결정 영역, 결정 영역. 그다음에 그 사이 이렇게 막 뒤엉켜 있는 영역은 비정질 영역. 그래가지고 전체 부피분의 결정 영역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정도가 뭐 제로인 플라스틱도 있고, 그다음에 결정도가 90 몇 프로인, 예를 들어서 지금 예로 나와 있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결정도가 95%다. 그다음에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결정도가 91%다. 자, 이렇게 결정 영역은 아무래도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그 소방호스를 예를 들면 우리 각 층마다 소방함 있잖아요, 그죠? 소방함 안에 소방호스가 잘그 접혀서 정리정돈돼 있어요. 그러면은 부피가 작아요. 즉 밀도는 높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소방호스를 끄집어내서 그냥 그 아무렇게나 뒤엉켜 놓은 상태로 놓으면 부피가 훨씬 커져요. 즉 그 사이에 공간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밀도가 낮아지죠. 이건 아까 얘기한 유리전이 온도고, 유리전이 온도는 폴리머는 그 자체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각 재질마다 유리전이 온도가 다 틀린 거죠. 그 중에서 유리전이 온도가 높으면 예를 들어 폴리카보네이트 150도 높죠? 이러면은 상온에서는 어떻겠어요? 딱딱해요. 그죠? 그다음에 어떤 플라스틱은 유리전이 온도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저밀도 폴리에틸렌 그러면 영하 110도니까 상온 20도라고 치고 상온은 유리전이 온도보다 한참 위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눅눅한,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이런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전이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이 플라스틱의 기계적인 성질이 상당히 틀리다. 요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네요. 유리전이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분자들이 비평형 배열을 한다. 요 비평형 배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는 관행각돼 있다는 얘기예요. 관행각. 관행각돼 있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 아주 천천히 냉각시키면 0도에서 얼음으로 고체로 바뀌지만 아주 빠르게 온도를 낮춰버리면 한 영하 한 3도, 영하 5도에서도 아직 액체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관행각됐다라고 얘기해요. 아직 고체로 못 간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유리라고 하는 재료 혹은 요 폴리머 재료들의 상당 부분은 이게 관행각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천천히 만약에 냉각을 시켰다면 그보다 좀 높은 온도에서 딱딱해졌을 텐데 상온까지 말랑말랑하게 내려온 거죠. 비정질이면서. 대부분 관행각되면 비정질이 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말랑말랑한 정도는 딱딱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말랑말랑한 경우도 있고 그 중간인 경우도 있기는 다 재질마다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정질 재료는 반행각됐기 때문에 비정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금속 같은 경우는 금속도 이제 관행각 시키면 비정질이 될 수 있는데 그 관행각 시켜야 되는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야 돼요. 아주 짧은 시간에 급격히 냉각되면 관행각돼서 비정질 그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웬만한 속도로 냉각시켜서는 관행각시켜지지가 않는다. 금속재료는. 하지만 유리나 이런 폴리머들은 적당한 속도로만 냉각시켜도 충분히 관행각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플라스틱의 중요한 기계적인 성질로 어떤 성질을 들 수 있냐면 점탄성 거동이에요. 우리가 이제 천연 탄성 거동. 그다음에 이거는 댐퍼라고 하는 100% 점성 거동이에요. 그다음에 플라스틱은 C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맥스웰 모델이라 가지고 스프링하고 댐퍼가 일렬로 직렬로 늘어선 거동. 그다음에 D번은 보이트 오븐 켈빈 모델이라서 병렬로 평행하게 늘어선 모델. 이런 경우는 밖에서부터 하중을 가하면 시간에 의존해서 그 하중 양이 틀려져요. 변형률이 틀려져요. 왜냐하면 댐퍼라고 하는 게 속도에 비례해서 하중이 나타나기 때문에 혹은 동일한 하중에서 이 변형하는 속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 점도는 용융된 폴리머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사출성형 설계할 때 조금 필요한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학부 때 유체역에서 배웠던 점성 유체의 거동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특히 이 폴리머 용융 폴리머는 녹은 폴리머는 플라스틱은 점도가 온도에 굉장히 심하게 의존한다. 온도에 따라서 점도가 굉장히 심하게 바뀐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온도 관리를 조금 잘못하면 사출성형 공정이 실패할 수도 있다. 즉 공정 관리의 핵심 요소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플러스해서 금형 안에 용융된 폴리머가 차출돼서 들어갈 때 전단 변형 속도에도 굉장히 점도가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갖다 혹시 무슨 유체라고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 앞에 요 앞에서 여기 점도가 에타잖아요. 에타가 상수가 아닌 경우, 즉 속도 의존성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죠? 이런 유동을 에타가 속도 의존성을 갖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전단 능력이 이 전단 변형률 속도에 대해서 선형 거동이 아니라 비선형 거동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아요. 비뉴턴 유체. 난 뉴턴이었고요. 비뉴턴 유체. 이런 게 이제 비선형 거동하면 비뉴턴 유체. 선형 거동하면 뉴턴 유체. 그래서 대부분의 용융된 폴리머는 난 뉴턴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폴리머의 중요한 성질로 네킹이 확산된다는 성질을 볼 수가 있는데 네킹이 확산되는 것은 우리가 속도 의존성을 변형률 속도 의존성을 갖는다. 그 변형률 자체의 의존성을 갖는다. 이거는 주로 이제 그 변형에 대한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항복능이 커지기 때문에 그 경우는 우리가 변형 경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변형률 속도에 의존하면은 이 의존하는 이 지수 M을 변형률 속도 민감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민감 지수가 크면 네킹이 확산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킹이 확산되는데 이 폴리머에서 네킹 확산되는 주된 이유는 바로 긴사슬 분자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늘어서기 때문에 국부적인 변형이 국부적인 네킹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그게 곧바로 옆으로 퍼져나가서 자꾸 그 확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즉 변형이 한 곳에 모여 있는다기보다는 자꾸 퍼져나간다 이런 얘기.
페트병에서 긴사슬 분자는 주로 평면 방향으로 늘어서니까 내부 압력에 대해서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부 압력이 빠졌을 때는 거꾸로 이번에는 이제 강성이 약해지죠, 그죠? 너무 잘 쭈그러진다고 할까? 뭐 제대로 서 있기도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페트병을 막 이렇게 겉에다가 무지를 디자인하는 것처럼 해서 필요한 방향으로 강성을 주는 경우도 있다. 요즘 페트병 어떤 거 음료수 생수병 보면 막 엄청나게 얇죠. 두께가 막 한 0.1m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점탄성 거동에서 아까 맥스웰 모델하고 그 켈빈 모델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맥스웰 모델, 켈빈 모델이 나타나는데 어, 변형률 측면에서 보면 이걸 우리가 크리프라고 얘기해요. 플라스틱은 상온에서도 크리프가 일어나는 거죠. 점탄적으로. 금속 재료는 금속이나 세라믹은 보통 고온에서 크리프가 일어났죠. 크리프는 간단히 얘기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형률이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응력이 일정한데도 시간에 따라 변형이 증가하는 게 크리프고 변형률이 일정한데 응력이 바뀌는 경우를 응력 완화라고 얘기하는데 고온 크리프나 고온 저온 고온 상온 포함해서 크리프나 응력 완화는 비슷한 현상을 다른 시점에 다른 시각에서 본 거죠, 그죠? 응력의 시간에 대한 의존, 시간에 따라 응력이 바뀐다. 이것도 점탄성 변형 거동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제 금속에서는 크리프가 일어나는 주된 요인이 결정 및 경계에서의 미끄러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폴리머에서는 주로 어떤 요인 때문에 크리프 혹은 응력 완화가 생기죠? 자, 그 폴리머의 변형은 주된 변형은 뭐에 기인하냐면 긴사슬 분자에서 분자하고 분자가 서로 인력으로 붙어 있는데 그게 긴사슬 분자끼리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긴사슬 분자가 끊어지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옆으로 미끄러져요. 그러면 이제 폴리머가 플라스틱 재료가 변형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미끄러짐의 정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게 바로 크리프 혹은 응력 완화죠. 이거는 플라스틱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죠. 크레이징.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첫 번째 강의 자료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후의 강의 자료는 종류에 대한 강의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시간 우리 25분 정도 남았죠. 간단하게 설명하고 맨 뒷부분에 몰드 플로우에 대한 뭡니까 CA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죠. 두 번째 강의 자료는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복합재료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 있고 두 번째 강의 자료는 넘어가고 각자 읽어봐도 충분히 돼요. 학부 때 다 배웠던 거고 세 번째 강의 자료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자료가 사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 자료가 CAE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세 번째, 네 번째를 좀 중심으로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대충 플라스틱 사출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의 종류만큼이나 플라스틱 가공하는 방법도 많지만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사출하고 압출이에요. 아까 우리 동영상에 보면 뭐 거의 대부분 압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블록 성형을 하거나 뭐 필름 성형, 필름 만들어내는 그런 성형을 하거나 사출은 이제 개별 제품 만드는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압출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스크루를 통해서 호퍼 주입구를 통해서 펠렛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크루가 회전하면서 가열돼서
플랫이 용융되고 그다음에 압출 다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압출된 제품을 일정 길이만큼 잘라서 제품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를 이제 요 뒤에다가 블로우 성형 금형을 달면은 페트병 대량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분출 필름, 블로우 필름 만들 때 필름 막을 만들 때또 압출 끝에 그 금형을 달아가지고 바람을 불어넣을 수도 있죠. 폴리머의 그 스크루가 회전할 때 이 폴리머는 그 자체로 좀 압축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공간을 통과하는 대로 유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 폴리머의 그 다이 특성식, 금형 특성식, 다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유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유량하고 교차하는 점에서 실제 유량이 결정이 된다. 실제 유량과 압력이 결정이 된다. 이런 다이특성식은 압력에 비례해서 뒤에서 그 압출 압력이 높을수록 다이를 많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단순히 스프링처럼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0점에서 출발하는 요 직선이다. 그래서 단순히 다이 입장에서 보면 뒤에서 큰 압력으로 밀어내기만 하면 많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사이 그 스크류 사이를 통과하는 유량인데 이거는 회전을 하면서 요 양만큼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량을 계산한 건데 이거는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가져가지고 압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점에서 실제로 유량이 결정이 된다. 압력과 유량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압출 후에 금형으로서 분출 필름 금형을 갖다 대면 필름 막을 만들 수도 있고 압출 바위의 그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CAE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 게 사출상형인데 예전에는 뭐 이런 플런저형도 썼지만 요거는 요즘에는 거의 잘 안 쓰이고 전부 다 이렇게 스크류형이 사용이 돼요. 스크류형은 왜 그러냐면 균질하게 펠렛이 용융될 수 있기 때문에 펠렛이 외부의 배럴 바깥쪽에서 가열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기계적인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니까 내부에서 서로 섞이면서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또 용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을 하면은 고르게 용융된 플랫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플런저로 외부 배럴 밖에서 가열만 하면 내부에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그 열 전도도가 좀 낮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균질하게 용융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스크류형, 왕복 스크류형 그것도 스크류가 쭉 회전하다가 마지막에 사출할 때 한번 앞으로 전진을 해서 압력을 가해서 금형에 주입을 시킨 거예요. 여기 이제 사출금형 모양이고, 그 다음에 사출금형 유형,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기 뭡니까? 그 잠깐요. 이게 지금 순서대로 돼 있어서 하나씩 보도록. 사출생의 순서인데 처음에 주입, 사출, 가소화라는 건 이제 스크류 안에서 녹이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사출, 금형 안에 스크류를 전진시켜가지고 금형 안에 이제 채우는 거죠. 그런데 이 플라스틱 제품이 전형적으로 압축성을 갖고 있어요. 부피가 변해요. 압력에 따라. 그래서 압력을 높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금형은 냉각 유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냉각을 시켜요. 냉각수 빠르게 회전시켜가지고 그럼 이제 응고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금형을 열어서 빼내는 거죠. 이거는 뭐 같은 절차고요.
사출 성형이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공정인데요. 그래서 자꾸 차량에 그 복합 재료를 적용할 때 사출을 통해서 만들려고 해요. 지금 자동차 범퍼 같은 경우 사출로 범퍼 만들죠. 아마 사출 제품 중에서 거의 크기가 제일 큰 사출 제품일 거예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성형 사이클이 짧고 능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적합하기도 하고 빠른 속도로 가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종류 수지를 사출 재료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형 사출품, 그다음에 이미 얘기한 것처럼 어, 설계 유연성이 높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인서트 사출 혹은 다부품 사출이라고 하는 기술이 한 15년 전부터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사출 제품의 획기적인 레벨업을 갖고 왔어요. 기술적으로 한 단계가 상승을 한 거죠. 어떤 사출이냐면 금형 안에다가 미리 금속 부품을 설치를 해놓고 사출을 하는 거예요. 혹은 금속 부품 설치하고 사출하거나 아니면 다부품 사출이라고 해도 사실은 여기 정확하게 그 다부품 사출은 아닌데 색상이 다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스크류 배럴을 두 개를 써가지고 색상이 다른 뭡니까 색상이 다른 펠렛을 두 개를 동시에 사출을 하는 동시 사출 요 기술하고 인서트 사출 기술 요것 때문에 사출의 그 응용 범위가 확 또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넘어가기로 하고 사출 제품 예전에는 요건 이제 비교적 단순 사출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복합 사출의 경우는 이거는 지금까지 단순했지만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응용 범위가 점점 넓어진 사례고, 자, 요게 이제 바로 인서트 사출이에요. 이거는 예전 같으면은 뭐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각 부품별로 별도 설계하고 뭐 특정 재질 지정해서 각각 성형한 다음에 조립을 했어야 되는 거를 금형 안에 이제 금속의 경우는 플라스틱에 사출되는 온도 정도에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잘 안 받는 편이니까 사출 금형 안에 금속 설치해놓고 바로 사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것처럼 이렇게 아예 조립돼서 나오는 거죠. 필요한 부분에 플라스틱 사출품이 사출돼가지고 그러면은 뭐 조립 시간이 제로가 되는 거죠. 사출하는 게 곧 조립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기술이 지닌 거죠. 그 다음에 사출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CA 공정, 사출과 관련된 조금 고급 이론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CA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자, 아까 그 점도 모델이 그러니까 점도가 용융 폴리머는 난 뉴토니아 플루이드라고 그랬고 전단 변형률 속도에 비선형적으로 의존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점도를 이렇게 그 전단 변형 속도의 지수 법칙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폴리머의 그 파월로 점도 모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온도 의존성을 좀 자세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다항식 형태로 그러니까는 전단 변형률에는 로그를 취하고 양변 로그 취하면 단순 모델의 양변 그 로그를 취하면은 로그 에타의 그다음에 어떤 상수의 어, n-1의 감마닷의 n-2승되고 뭐 어쩌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감마닷에 대해서 로그 취한 다시
그냥 로그 취하면 왼쪽 항은 로그 됐다. 오른쪽 항은 쭉 풀리잖아요. 그죠? 그것을 좀 더 개수를 많이 도입해서 실험적으로 잘 맞도록 만들어 놓은 모델이 몰드플로우라고 하는 해석 패키지에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가루 모델이라고 하는 점도식 모델도 사용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온도 의존성하고 그다음에 전단 변형 민속도 의존성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고,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사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냥 본격적인 CA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사출 금형은 아까 설계 유연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뭐 복잡한 모양도 사출할 수 있다 이 얘기했죠. 자, 복잡한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곧바로 어떤 의미와 똑같으냐면 두께가 얇다와 똑같은 의미예요. 복잡한 형상이나 두께가 얇은 부품도 사출할 수 있다. 두께가 얇아지면서 거기에 리브 구조를 대고 뭐 이래서 복잡한 형상이 되는 거죠. 자, 두께가 얇으면 뭐 두께 두꺼워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두께가 얇은 그 금형 틈 사이로 용융된 폴리머가 전진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우선 쉬운 것부터 하죠. 요 아래 요거부터 보죠. 요 그림. 자, 요 그림 보면 요게 온도예요. 온도. 그다음에 두께 방향으로 온도 분포를 쭉 그린 거예요. 자, 금형면하고 접촉한 부분의 온도가 같겠죠. 그다음에 이 가운데는 그 2분의 1 금형 틈의 딱 중간면 부분은 제일 온도가 높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점점 온도 낮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층 바깥쪽은 이미 응고가 됐어요. 유동을 하면서 응고가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요게 좀 여러분들이 보는 그 슬라이드에는 정확하게 안 나왔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지금 프로즌 레이어라고 있죠. 이거는 온도가 용융점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미 유동하면서 벌써 아주 얇은 그 껍데기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점도가 보통은 낮죠. 그래서 보통 어떤 유동이 생기냐면 위쪽은 온도가 낮아서 이미 정지를 했으니까 이런 유동이 생겨요. 유동선단이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층 두께를 두고 그 안에서 회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동선단이. 요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샘물이 솟는 것처럼 솟아나온다고 해서 분수처럼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서 파운틴 플로우라고 얘기해요. 분수유동.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 응고된 곳은 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전단 변형 속도, 전단 변형 속도예요. 이미 응고돼 있으면은 전단 변형 속도 제로죠. 그 다음에 요 응고된 면과 그 다음에 바로 이웃한 부분은 요런 유동 때문에 빠르게 이동해 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적당히 낮은 전단 변형률 속도. 여기는 막 유동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단 변형률이 심하다 이런 얘기. 여기는 약간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전단 변형률이 그냥 약간 평행 이동하듯이 나가죠. 자, 그런데 이 난뉴티니안 플루이드이다 보니까 전단 변형률 속도에 의존하는 비선형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는 점도가 어떻게 되냐면 대략 이런 문구라죠. 고체인 상태는 점도가 뭐 거의 무한대인 거고, 액체인 상태라 하더라도 가운데 부분은 점도가 좀 높고 여기 점도가 좀 낮다. 그런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각 층마다 전단 음력이 심하게 걸린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기 바라고 이제 CA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출 상용에서 충전 과정인데 몰드플로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충전 단계, 그다음에 보압 단계 요거를 갖다가 아주 세밀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자, 필링은 우리말로 하면 충전이에요. 충전. 여기 이제 한자에서 나오는 건데 예전에는 한자를 공부할 때는 그 여기 이제 한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얘기였는데 혹시 누가 그 구글에서 충전 찾아가지고 한자를 한번 찾아서 여기 채팅창에 올려볼 수 있어요. 채팅창이 한자도 되나요? 참 그걸 잘 모르겠네. 한자가 제가 하도 한자를 안 써가지고 지금 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충전 이런 글자로 오른쪽이 왼쪽은 충전할 가득 차다 하는 충자고 충자가 좀 너무 잘못했네. 충분하다, 가득 차다 이런 충자고 오른쪽은 저는 참 진짜 옆에 이렇게 흑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으로 읽지 않고 전으로 읽어요. 전으로. 한번 구글에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글로 전으로 읽어요. 확인한 사람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얘기해 보고. 그래서 이걸 충진이라고 읽으면 이제 땡 하고 틀린 거죠. 필링은 충전이다. 충전. 그 다음에 사출되고 난 제품의 이게 이제 온도 구별을 갖고 냉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냉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다. 변형 해석도 할 수 있다. 와피지도 변형의 일종인데 와피지 계산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출도 일종의 주조의 일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탕도, 즉 러너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러너 설계를 도와준다. 그 다음에 아까 금형 냉각수로 돌려야 된다 그랬죠? 금형 냉각수로 설계도 도와준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아까 인서트 사출 얘기했죠. 인서트 위에 오버몰딩, 그러니까 인서트 사출을 다른 말로 오버몰딩이라고도 얘기해요. 미리 금형에다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사출하는 거니까. 인서트 오버몰딩도 시뮬레이션 가능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인데 코인젝션 몰딩, 즉 색상이 다른 사출 재료 두 개를 동시에 사출했을 때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자, 이 코인젝션 몰딩, 이게 바로 어떤 기술이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삼성전자 TV가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된 바로 그 모델 이름을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채팅창에 누가 기억나면 써볼까요?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TV를 석권하기 시작했나? 그때 그 TV 모델이 있어요. 모델 이름이 아주 유명한 모델 이름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 삼성 보르도 TV 한번 이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삼성 보르도 TV 없어요? 혹시 아무도 없으면은 그 구글에 삼성 보르도 TV 한번 쳐볼래요? 그리고 한번 누가 요약해 볼까요? 이준이 있어요?
보르도 TV 한번 구글에서 찾아봐. 뭐라고 나오나. 보르도가 한 연도가 언제쯤 되는지 모르겠네요. 찾아보겠습니다. LCD TV 혁신. 뭐가 혁신적, 뭐가 혁신적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몇 년도요?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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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얇고 세련된 디자인.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결정타가 뭐였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르도 그러면은 뭐가 유명해요? 프랑스 보르도 그러면 와인이죠. 포도주. 그래가지고 이 베젤을 와인 색깔로 디자인을 했는데 문제는 그냥 와인 색깔이 아니고 그냥 일률적인 포도주 색깔이 아니고 지금 오른쪽 우리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색을 섞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감을 줬냐면 와인이 따라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느낌의 그 색상 뭐 이래가지고 뭐 사실 LCD TV 그러면 그 당시에 LCD TV가 막 여기저기서 막 개발하고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LCD 자체보다는 고객한테 전달해 준 메시지가 뭐였냐면 야 이거 와인이 단순한 한 가지 색상이 아니고 두 가지 색상이 교묘하게 뒤섞인 그런 색상이었거든요. 그게 뭘로 가능했냐면 코인젝션 몰딩으로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인 색상에 약간 하얀색이었던 거, 조금 투명한 색, 약간 투명한 색이었는데, 투명한 색이 뒤섞이면서 마치 와인이 따라지고 있는 듯한 색상. 그래서 졸지에 그게 보르도 TV가 세계를 석권하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삼성전자 TV가 석권하고 있죠. 그 기술이 코인젝션 몰딩이에요. 한번 나중에 조금 더 찾아보세요. 보르도 TV. 자, 오늘도 강의 시간이 끝났군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CAD 솔리드 모델하고 연관이 된다. 그다음에 3D 시뮬레이션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 뭐 등등등이야.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공정설계의 이 강의는 오늘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거 뭡니까 문제풀이 좀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텀 프로젝트 하는 거 좀 같이 조별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강의를 끝내려고 하고 그다음 기말 시험 보고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문제풀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